왜냐면 비슷한 물건 보니까 얘는 이렇게 마케팅 해가지고 잘 되더라는 걸 보고 나도 그러면 비슷한 거 사와가지고 팔면 얘처럼 마케팅하면 되겠다. 네.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또 특히 팀원 같은 데 있으면서 이제 수많은 셀러들을 봤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광고를 열심히 만들려고 그러고 정말 잘 팔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50점이에요 다. 그 정도 퍼포먼스밖에 안 나와요.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잘 파는 능력이죠. 아, 파는 능력? 네. 잘 팔기 위해서는 그건 마케팅 영역이에요. 마케팅 쪽이요. 네. 결국에는 물건을 잘 고르고 시장 분석을 잘 해도 이거를 팔아야 되니까 근데 팔려면 노출이 돼야 되고 그 전에 중요한 게 빠졌네. 네. 세 번째 영역은 뭐냐면 잘 사는 영역이에요. 사는 영역. 예. 팔다는 건 어쨌든 물건에 대해서 파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와야 팔죠. 그럼 이거를 어디서 사느냐를 알아야죠. 네. 그러니까 책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그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왜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네 번 이제 봐봐요. 상품에 대한 역량이 첫 번째, 네. 시장 파악 역량이 두 번째, 네. 세 번째가 잘 사는 역량이라고 했잖아요. 사는 영역. 네. 네. 근데 잘 파는 역량이 이제 네 번째 이제 나와요. 네. 근데 잘 파는 역량은요. 제가 지금 장사를 한 2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잘 팔면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네. 잘 파는 게 이제 마케팅 잘하고 광고도 잘 만들고 노출도 네. 잘하고 뭐 네. 협찬도 잘하고 인스타도 잘하고 SNS에다가 뭐 블로그도 올리고 이런 걸 잘하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게 맞는데 우리가 잘 한다고 보는 그 사례들이 제가 봤을 때는 1%를 본 거예요 지금. 잘 된 케이스만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99%는 잘 안 돼요. 못 해요. 그리고 저도 대행사도 많이 맡겨보고 직접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도 해보고를 뭐 20몇 년간 했고 네. 또 제가 여러 기업을 다니고 또 특히 팀원 같은 데 있으면서 이제 수많은 셀러들을 봤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광고를 열심히 만들려고 그러고 정말 잘 팔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50점이에요 다. 50점? 네, 그 정도 퍼포먼스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은 다 실망하는 수준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마케팅. 그래서 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 중에서 지금 마케팅 마음에 드세요? 하면 우리 너무 잘해요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다 못한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본인의 눈높이는 내가 봤던 그 히트친 그 캠페인밖에 안 보이거든. 네. 그런 상세 페이지와 그런 사진과 네. 그런 카피는 제가 봤을 때는 죄송스럽지만 진짜 천운이에요. 네. 본인이 진짜 거기에 뛰어난 상위 1%의 역량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기가 막힌 대행사를 만나는데 대행사분들이 자기 일이 아닌데 거기에 혼을 실어서 상위 1%로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게 거기에 길을 다 뺏겨가지고 일을 못해요. 자기의 거기에 몰입이 돼야 되거든. 네. 근데 여러 일을 해야 되는 대행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번아웃이 돼요. 네, 그래서 50점만 주면은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 이하로 하면 안 되거든.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50점 가지고는 물건이 안 팔리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마케팅만으로 잘 팔리면 물건을 마케팅만으로 잘 팔리면은 이 마케팅 퍼포먼스가 80, 90이 나와야지 잘 팔리는 거예요.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풍부한 물건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진짜 뭐 천운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는 네. 열심히 하고 노력하되, 네. 큰 기대를 하면 안 돼.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물건을 잘 고르고 사는 거는 사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노력한 만큼 퍼포먼스가 나오거든. 근데 마케팅이 대박이 나려면 이거는 뭐가 변수가 많아. 카피도 잘 나와야 되고 사진도 이쁘게 나와야 되고 노출도 잘 돼야 되고 뭐 누가 또 이거를 또 좋아요를 해줘야 되고 내가 통제 못하는 변수에 너무 많이 이 마케팅의 성패가 좌우가 되는 섹터인 거예요, 마케팅은.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기대를 하고 물건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큰 오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슷한 물건 보니까 얘는 이렇게 마케팅 해가지고 잘 되더라는 걸 보고 나도 그러면 비슷한 거 사와가지고 팔면 얘처럼 마케팅하면 되겠다. 네.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나마 내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물건을 잘 고르고 물건을 좋은 공장에서 잘 싸게 사오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갖고 있고 나만 파는 물건, 매력적인 물건을. 거기서 일단 가산점은 50점 먹고 들어가야지 장사가 되지. 상품은 30점인데 나머지 70을 마케팅으로 채우겠다. 이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상품에서 50점 이상을 먹어야지 마케팅이 30만 나와도 네.
중박은 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마케팅이 그렇게 팬시하게 안 나와요. 맞아요. 저희도 사실 광고 마케팅, 광고 대행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잘 되는 업체 보면은 마케팅은 사실 진짜 거들 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사장님이 아이디어도 줘야 돼요. 네, 사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엄청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신경보다는 네. 약간 타고나야 돼요, 그거는. 오너가 마케팅 네. 감각이 이미 다 있어야 돼요. 마케팅 감각이요. 네, 그게 경험은 무관한 거예요. 마케팅적으로 이 네. DNA가 발달한 사람이라야 대행사를 썼을 때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예요. 대행사 직원분들은 그거를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대행사 직원들은 성실한 분이에요. 성실한 분. 네. 사실 그것도 되게 어렵죠. 네, 대행사한테 꾸준히. 뭔가 크리에이티브를 기대한다는 거는 네. 예산을 뭐 한 20억 주면 나오겠죠.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진짜 대행사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것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가 광고 노출을 잘 시켜주고 타겟을 잘 찾는 부분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잘 맞는데 맞아요. 그 상품을 정말 잘 살리고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 대표라고 할까요? 내부에서 나와야만 맞아요. 마케팅도 정말 성공할 네, 수 있는 대행사는 것 엔지니어라고 좀 보는 거예요. 같아요. 컨텐츠 개발자는 네. 오너, 이 물건을 왜 골랐고 어떤 포인트로 팔 건지에 대한 맞아요, 그 자신감이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또 이제 카피라는 게 이제 애매한 영역인데 누가 쓸 거냐? 대행사가 못 써줘요. 사장님이 써야 돼요. 카피 부분도 네. 네. 뭐 돈을 많이 주면 써주겠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아까 카피가 말씀하신 사실 대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캠페인이 연간 뭐 최소 20억이면 써주겠죠, 대행사가. 진짜 길 써야지 나오는 게 카피거든요. 사장님들이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그 카피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타고난 사람이 쓱 썼거나 아니면 한 10억 들여가지고 10억은 좀 뻥이고 한 억대를 들여가지고 나오는 카피거나. 근데 돈 안 들이고 그런 거를 찾기 원한다?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벌어지겠지만 그거에 의존해서 물건을 팔겠다. 마케팅에 의존해서 장사를 내가 오퍼레이팅 하겠다는 걸 빨리 버리는 게 성공에 좀 더 가까워지는 일이고 이거를 대체하는 게 뭐냐. 물건을 잘 고르고 잘 사는 거는 노력한 만큼 되는 거예요. 네. 여기도 조건이 붙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많이 아는 물건에다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것도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뭐 조회가 없는 카테고리에서는 이것도 안 벌어져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뭐 아무 물건, 내가 좋아하는 물건 아니라도 된다. 뭐 마케팅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성공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뷰징이죠. 고객을 어뷰징 하는 거죠. 근데 15년 전에는 됐어요. 아무도 온라인을 안 하니까.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끝났죠. 지금은 역량 차원에서 내가 남들보다 높은 딱 그만큼 돈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 역량을 돈으로. 네. 물건을 상품을 잘 고르고 시장 조사를 하고 물건을 잘 사고 그리고 잘 팔라. 마케팅이 파는 부분에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잘 사는 것도 공부할 게 많아요. 왜냐면 같은 이런 먹으라도 뭐 소싱처가 많잖아요. 나라도 많고. 그리고 일단 뭐 중국으로 들어가서도 이거 만드는 공장이 뭐 몇십만 개가 될 텐데 네. 그 중에서 어떤 공장을 하느냐. 그리고 또 그걸 이제 소싱이라고 하잖아요. 상품을 네, 물건을 사들이고 사는 고르는 거죠. 작업들을 제가 알기로는 뭐 알리바바 혹은 뭐 무역 박람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꼭 드려야 될 말씀인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 자본이 안 들고 네. 남의 물건으로 시작하는 게 이제 위탁이고요. 네. 그죠? 위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거의 다 수입상들이죠. 제조라고 해도 그 제조의 거의 대부분이 수입한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거의 다 해외 수식 물건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남이 수입해온 물건 혹은 그걸로 가공한 물건을 내가 위탁으로 받아서 파는 게 위탁 판매. 네. 그 다음에 구매 대행은 해외에서 판매하는 거를 내가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신 사다가 바로 배송해 주는 게 구매 대행. 요 두 개는 이제 돈이 안 드는 거죠. 그쵸. 그죠? 네.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드는 건 뭐냐면은 도매에서 사는 거예요. 해외 도매 시장. 이건 내가 물건을 직접 사들여야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도매는 이제 국내에서 뭐 방산시장이나 동대문에서 사다가 파는 것도 도매고, 해외 도매는 이제 옛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 이유나 심천 같은 시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동대문 같은 게. 거기서 사다 파는 것도 도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1688이라 가지고 도매 전문 또 사이트가 있어요. 네. 여기 도매는 뭐냐면 이제 조금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는 안 팔겠지만 뭐 네 개, 다섯 개씩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내 위탁, 그 다음에 구매 대행, 여기는 돈이 아예 안 드는 거고, 자본금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도매라든지 뭐 해외 도매라든지 1688 같은 거는 돈이 조금 들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소싱이라고 이제 저 책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공장에서 사오는 건데 네. 여기 이제 물량이 좀 많아요. 뭐 이런 거 컵 하나 사려면 컵 한 개당 칼라당 뭐 100만 원씩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럼 6개 사오면 600만 원이 든단 말이죠. 통관까지 하면 800만 원 드는 거고 여기는 좀 객단가가 커지죠. 네. 대신 이제 가격은 점점 싸지겠죠. 가면 갈수록 네. 원가가.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초보냐 중수냐 고수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구매 대행이나 위탁부터 하다가 여기서 좀 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688 도매 사입하고 이게 좀 늘면은 해외 소싱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돈 보통. 때문에. 네. 네, 근데 이거는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완전 틀린 얘기예요. 이건 다 독립적인 사업 분야인 거예요. 이건 다 구매 대행도 연간 뭐 몇십억 하는 구매 대행이 있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있는 거고. 해외 소싱도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해외 소싱이 있는 거고. 1688도 이것만 가지고도 연간 뭐 1, 20억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비즈니스 섹터인 거지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물건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위탁이나 구매 대행에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는들 이걸 내가 도매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 물건을 팔지도 않고 여기서 잘 팔리는 물건이 또 여기서 잘 팔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구매 대행은 잘 아시다시피 기다려야지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머그컵 같은 걸 누가 구매 대행 하겠어요? 2주 기다려도 되는 물건이는 뭐냐? 뭐 이런 천장에 돌아가는 실링팬이나 뭐 덕트나 아니면 이제 비싼 해외 명품이나 이런 거는 2주 기다리죠. 거기다 배송비까지. 근데 이런 머그는 2주 못 기다리죠. 그러니까 각 다른 비즈니스 섹터별로 잘 팔리는 물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A 단계 위탁에서 내가 아무리 선수가 된다고 해서 위탁으로 넘어가면 1688 넘어가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그리고 이 도매에서 파는 물건하고 공장에서 파는 물건하고 또 완전 달라요. 그리고 사는 테크닉도 완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소싱으로 들어가면 또 이건 완전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라면은 네. 이 세 가지를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하나를 결정하든지 네. 돈은 의미가 없다니까. 돈은 이 세 개 다 크게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투자가 뭐 없는 거는 뭐 위탁 판매다. 혹은 투자금이 좀 가능하면은 도매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독립적인 걸로 보고 선택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만일 내가 통장에 500만 원도 없으면은 예, 그런 극단적인 경우라면은 네. 위탁으로 하는 게 맞지만 10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네. 이거는 이제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골라야 되는 거죠. 해외 소싱도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1688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해외 소싱은 좀 더 말씀드리면은 1688은 뭐냐면요. 내가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내가 살 물건을. 네. 도매 시장이니까 내가 고르잖아요. 1688이라는 사이트. 네, 1688은 이제 해외 도매 시장. 많은 분들이 해외 소싱을 다 1688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네. 조금 살 수 있으니까. 네. 거기 이제 비싸죠. 소량씩. 네. 예, 근데 거기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팔아서 잘 팔리면은 누구나 들어가 살 수 있으니까 바로 따라 사죠. 그래서 가격이 다 망가져요, 여기는. 근데 공장은 숨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많이 사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이 물건을 팔면 이 공장은 한국의 딴 바이어한테 안 팔죠. 그래서 나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을. 그 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해외 소싱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뭐냐면은 물건을 내가 고른다기보다는 이 공장이 다른 수많은 여러 나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내가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장이니까. 1688은 도매상이기 때문에 네. 그 물건을 공장에서 떼왔잖아요. 네. 그럼 걔가 파는 게 걔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전부예요. 근데 공장은 네. 중국이든 뭐 인도의 좋은 공장이다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높은 나라들 그런 나라의 브랜드에 얘가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건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장에서. 그 물건을 보고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688은 딱 내 수준에 맞는 물건밖에 내가 못 사지만 그 물건도 내가 고르지만 네. 해외 소싱이라는 거는 이 공장이랑 거래를 튼다는 거기 때문에 이 공장이 지금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해외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에 네. 납품하는 네. 물건들 즉 앞으로 잘 팔릴 물건 네. 그거를 그럼 그 정보를 알아야만 이 공장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고 할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뭐 박람회에서도 이런 걸 찾는 거고 왜냐면 부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알잖아요. 얘네들이 깔고 있는 물건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머그컵 공장이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납품하는 머그컵 공장이다 그러면 일본에 납품하는 머그컵, 뭐 스웨덴에 납품하는 머그컵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네. 여기 가서 그걸 내가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셀렉션하는 게 완전 다른 거죠. 1688하고 해외 소싱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하시고 네. 돈은 어쨌든 1000만 원 이하면 여기도 거래를 하니까 가능한 거니까. 아까 내가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이면 10개 살 수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10개 사가지고 뭐 오늘의 집이든 어디든 딜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진입장벽도 마찬가지로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아셔야 돼요. 해외 소싱이 뭐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해외 소싱도 쉬워요. 왜냐면은 이거는 물건 한 개만 갖고 와도 되거든. 목 안마기 같은 거 하나만 딱 소싱하죠. 물건 한 개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게 해외 소싱인 거고. 1688이든 도매든 구매 대행으로 내가 브랜드가 된다? 뭐 그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포맷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은 이거는 진짜 크게 해야죠. 물건도 많이 사야 되고. 근데 해외 소싱이다 그러면 특별한 물건 우리나라에 없는 거 하나. 뭐 와이즐리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면도기. 네네. 그거 해외 소싱이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지금 개발했지만. 그거 옛날 캔톤 페어 때부터 있던 아이템들이 그 부스들 쫙 팔던 아이템이에요. 그냥 흔한 거. 그거 하나 딱 사와가지고 가져다가. 네, 해외 소싱 했잖아요. 폭발력이 있는 아이템인 거죠. 그러니까 해외 소싱은 가급적이면은 내가 하는 아이템이 폭발력이 있어야 돼. 뭐 밸런스 바이크라든지 뭐 딱 들었을 때 터지면은 끝도 없이 터질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를 잘 찍어서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한 물건만. 한 물건 사는데 뭐 돈 얼마나 들겠어요. 그럼 그걸로 브랜드가 되기가 훨씬 쉬운 거죠. 이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위탁이라든지 뭐 구매 대행으로 내가 그 샵이 브랜드가 되려면 얼마나 잘해야겠어요. 거기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공부를 일단 해야 돼. 좀 끝이 해외 소싱은 도대체 뭔지 공부해야 되고 구매 대행은 뭔지 좀 공부 끝까지 해보고 다 공부를 해야지 내 수준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맞게 비교를 하면서 취사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믹스도 많이 해요. 구매 대행 사이트에다가 다 구매 대행인데 당일 배송 물건을 같이 띄워놔요. 이렇게. 이 물건은 내가 사온 거예요. 해외 소싱은. 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구매 대행 물건으로 나의 샵 포지셔닝을 잡아놓고 이 구매 대행 사이트는 뭐 요즘 뜨는 스키 브랜드 전문으로 파는 친구구나. 그런 거 살 때 여기서 사야겠다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요 핵심 아이템은 바로 오늘 배송. 가격도 싸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은 이걸로 벌고 사람 모으는 거는 구매 대행 물건 혹은 위탁으로 모으고. 이런 식으로 믹스를 해야지 본인 수준에 맞게. 믹스를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진짜 하나만 선택해서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여건에 맞춰서. 네, 요즘에는 네,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다들 하시죠. 그 해외 소싱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이게 되게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해외 소싱을 한다고 하면은 해외에서 이제 뭐 공장이라던가 그런 생산 업체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이메일이라던가 아니면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연락을 하는 거죠. 그죠. 뭔가 이게 큰 물건이 오가고 돈이 오가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사기 같은 부분 이슈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해외 소싱을 할 때 좀 뭐 이런 부분은 뭐 좀... 주의하려면은 한두 네. 곳이 많은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 뭐 한 10년간 중국의 스탠다드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근데 그래요? 중요한 건 그거죠. 제대로 된 공장이랑 거래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네. 1688 같은 그 도매상들은 정체가 없잖아요. 공장이라 하면은 건물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쇼룸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거짓말을 하거나 뭐 돈 사기를 치는 경우는 전 못 봤어요. 요즘에 뭐 비행기 타면 뭐 바로 갈 수 있고 네.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런 뭐 물건 돈에 대한 사기는 범죄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저는 경험이 없고 도매상은 정체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간혹가다 1688에서 물건을 많이 주문한다. 이거는 저는 리스크 있다고 봐요. 공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고 최소한 뭐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무역박람회인데 왜냐하면 네. 무역박람회나 캔톤이라는 데는 나름 그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업체를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업체들은 사실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된 거고 알리바바에서도 이제 공장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연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 사고에 대한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려워도 네. 경험적으로는 없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항상 성금을 다 보내는 게 아니라 네. 30% 먼저 보내고 네, 그런. 예,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만들어지면 이제 사진 보내고 혹은 필요하면 인스펙터 보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물건이 네. 이제 뭐 전문용어로 서렌더라고 이제 우리 쪽 포워드한테 넘어왔을 때 그때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뭐 크게 당하는 경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건이 불량인 경우 그것도 네. 이제 불량이 났을 때 그거를 뭐 어떻게 하면 클레임하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공장, 좋은 브랜드들한테 납품하는 공장인지 그거를 보고 그런 데랑 거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큰 바이어들이랑 거래하는 공장이랑 거래를 했을 때는 뭐 걔네들이 파손에 대한 뭐 패킹도 알아서 잘 할 테고 네. 그래서 좋은 공장이랑 거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규모가 있고 좋은 공장.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그 해외 소싱을 우리나라에 하셨던 분들이 거의 다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와서 그래요. 도매시장이라는 건 이유나 심천에 있는 이제 남대문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들은 이제 해외로 배송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빈번하게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쇼핑을 안 해본 카테고리를 내가 판다는 거는 100점 100패라고 봐요. 못 팔아요, 그 물건. 그래서 한 개는 팔겠지, 한 개. 네. 운 좋으면은. 제가 옛날에 팀원에서 누가 가야금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금 공장에 가니까 그 사장님이 자기는 싸게 안 만들어주겠대. 왜냐? 어차피 살 사람이 정해져 있대. 시장이 조그맣대. 네. 그래서 제가 아니다. 가야금이 지금 예를 들어 20만 원인데 가야금이 9만 원이 되는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